안녕하십니까, 호야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3주차로 화학 수업 진행할 건데, 오늘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86페이지 원소의 주기성부터 진행을 할 건데, 통합과학의 1년치 동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화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군다나 첫 수업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고,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죠? 교재에 보면 이제 원소의 주기성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원소라는 말은 조금 이따 정의하기로 하고, 주기라는 말, 성은 성질이니까 뺄게요. 주기라는 말은 화학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라는 말보다는 주기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필기할 필요 없어요. 교재 다 있으니까. 주기율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규칙성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걸 표로 나타내는 게 주기율 표고, 그게 원소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원소 주기율 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원소 주기율표에 118가지 원소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1번서부터 20번은 이거는 뭐 필수고요. 고등학교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30번까지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소가 뭔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말합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소하고 원자하고 표기도 있는 것도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입자 알갱이기 때문에 낱개로 몇 개 따질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 차이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건 산소 원소도 되고 산소 원자도 돼요. 그러니까 표기나 있는 거 비슷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산소는 성분으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낱개로 못 따지고 원자로 따지면 산소 원자 몇 개? 한 개.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원자가 결합된 게 분자인데 이렇게 되면 분자가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은 단원자, 분자 이런 것도 배울 건데 그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분자는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지닌 최소 입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물질의 성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 마실 때, 숨을 쉴 때 산소가 들어간다고 하지 산소 기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분자로 표현할 때는 뒤에 고액기체라는 말을 잘 안 붙여요.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원자 두 개 이상 결합되면 분자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 원자, 분자 이 개념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에 관한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뭐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각 원소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는 선생님이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산소하고 질소하고 수소는 다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118개 원소 그 중에 90여 가지가 자연에서 발견되는데 92번 우라늄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5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사람은 생명체잖아. 그럼 생명체면 유기물 덩어리예요. 그럼 유기물이 뭐냐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물론 탄소 없는 건 무기물인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탄소가 들어가 있지만 유기물이 아니다. 그 기체로서는 따지는 거 유기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탄소가 되게 중요한 거는 생물체를 구성할 때 탄소 원자를 기본 굴격으로 해가지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생명할 때 탄소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기본 굴격으로 여기에 수소도 들어가고 질소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인도 들어가고 황금도 들어가고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공유 결합을 하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이나 그런 구성 성분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유기물에서 탄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걸 좀 체크 좀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원소의 분류 들어가면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기본적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6번을 보면 한 종류의 원소가 물질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다른 종류의 원소끼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수소하고 염소하고 다른 원자죠.
그런데 이게 염화수소기체, 이거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 또는 다른 종류의 원자가 만나서 물질을 만들어. 그런데 구리나 철이나 이런 금속들은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물질을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곧 물질을 구성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좀 나뉘어진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쓸 필요 없어요. 교재에 다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관한 얘기인데 정의할 것도 내릴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금속, 비금속. 얘는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구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에 선생님 이쪽으로 갈까요? 화면에 빠져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원소 주기율표에는 두 종류의 패턴이 있는데 가로는 주기라고 해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세로는 족입니다. 1족, 2족 해서 18족까지 있어요. 이때 미리 좀 선수를 칠게요.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겁니다.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뭐냐? 지난주에 했었지만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도는 걸 알게 됐는데 얘가 한 군데만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준위라는 특별한 값을 갖고 있는 공간에서만 움직이더라는 걸 알아냈죠. 이때 요거를 양파 껍질에 비유해서 전자가 있는 특별한 에너지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K, L, M, N 이렇게도 부르지만 주양자수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도 부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이렇게 숫자로 배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중간 애들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고로 얘는 뭐를 뜻하는 거야? 전자가 존재할 거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 쪽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불연속 쪽인 거를 우리는 다 전자 껍질이라는 말로 부른다. 그런데 1주기면 전자 껍질 하나고 2주기면 2개, 3주기 3개, 4주기 4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주는 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족이라는 놈은 뭐를 기준으로 만드냐면 원자과 전자 수를 갖고 만드는데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전자를 말합니다. 그 녀석이 몇 개냐라고 하는 그 숫자에 의해서 매겨지는데 재미있는 건 1족은 1개고요 2족은 2개입니다. 그러면 3족부터 3개가 돼야 되는데 3족부터 12족은 아까 얘기했던 주기율을 따르기도 하지만 따르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3족부터 12족을 안 배우고 얘 대신에 13족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의 자리 숫자가 그 족의 원자과 전자 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3족이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러면 18족이 8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0개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수업 영상 찍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금속, 비금속을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13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충 끊으시면 오른쪽이 비금속이고 왼쪽이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 훨씬 많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필이면 여기 1주기에 있는 게 누구냐면 그렇죠. 수소죠. 그러니까 수소는 예외입니다. 얘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이 1쪽과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 얘는 비금속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 걸쳐져 있는 놈은 이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경계에 있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건 시험지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13쪽에서 대충 끊으면 오른쪽이 비금속, 왼쪽이 금속이다. 그리고 이 금속이 갖고 있는 성질이 금속성이고 비금속이 갖고 있는 게 비금속성인데 미리 다 할게요. 여기서 비금속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질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속은 반대니까 얘가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고 그것도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나타나는 패턴이 반대로 되어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를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어차피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금속성은 원자 번호가 이쪽으로 가는 건 작지만 이쪽으로 가는 건 원자 번호가 커지는 게 금속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핵심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다. 그러니까 금속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금속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비금속성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비금속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런 패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속, 비금속 구별하는 방법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금속은 대부분 왼쪽과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고, 비금속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졸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것도 중요한데, 금속은 상온에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예요. 그런데 한 놈이 액체인데 그 액체가 누구냐면은 수온입니다. 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실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를 있는 게 수온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에도 있는데 이 17쪽으로 할로젠이라고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할로젠 중에 브로민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면 뒤에다 쓸게요. 브로민이 비금속 중에는 유일하게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하지만 금속은 고체예요. 얘만 액체예요. 근데 비금속은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어요. 근데 브로민만 액체다.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택은 뭐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비금속이 광택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번째로는 힘을 가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금속은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얘는 연성과 정성, 그러니까 실처럼 가늘게 뽑히는 뽑힘성과 종이처럼 얇게 펴지는 펴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대장간에서 이런 두께가 두꺼운 금속을 망치로 아무리 때려도 걔는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아요. 얇아지는 대신에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러니까 연선전성이 있기 때문에 금속은 힘을 받아도 쪼개지거나 깨지지 않고 얘는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은 당연히 금속이 좋죠. 그런데 비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좀 있는 놈이 있어. 그게 뭐냐면 흑연입니다. 그 선생님 오른쪽에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가 뭐냐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왜 중성이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또이또이, 그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지. 양성자 수하고 뭐하고 전자 수가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고개 끄덕인 사람은 선생님한테 낚인 거예요.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는 플러스 성질 띄고 있는 양성자 수와 마이너스 성질 띄고 있는 전자 수가 같다. 그러면 보세요. 철이 원자 번호가 26번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양성자 26개, 그럼 전자도 26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버리거나 얻으면 중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보세요. 양성자가 3개 있어. 그럼 원자 번호 3번이죠? 리튬인데, 참고로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은 맞는데 여러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할게요. 그러면 전자도 3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래 이게 틀려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하는 거다만 체크해 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 전자가 집이 싫어서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하나가 부족하지. 그럼 플러스는 3개고 마이너스는 2개니까 플러스 성질이 강하겠지. 그럼 요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온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가 컴백홈을 하면서, 왜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컴백홈을 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럼 요번에는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었는데 플러스보다 숫자가 많지. 그러면 무슨 성질을 띠냐면 마이너스 성질을 띠요. 그걸 음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자는 정지로 중성인데 이 전자를 버리면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띠고 전자를 얻으면 전자계수가 많으니까 음의 성질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을 띱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자가 중성이었던 놈이 이온으로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온화라고 하기. 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남자식으로서. 그러면 밑줄 치세요. 금속에는 전자를 잃고 버린다는 얘기죠. 양이온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그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요거는 좀 이따 선생님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금속과 비금속의 종류나 얘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주기율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표로 나타내는 게 주기율표인데, 다음 장을 넘기시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소 주기율표 설명했죠?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조. 이걸 설명을 안 해드렸네.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족은 뭐가 같느냐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습니다. 전자과 전자 수. 이거 다시 한번 체크 좀 하시고요. 그래서 교재 주기하고 족을 지금 잠깐 읽어보세요. 읽으셨나요? 그럼 이제 주기율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과학서를 언급하고 좀 진행할게요.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원소 3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 C가 있으면 얘네들의 진영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라는 패턴이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일부만 적용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원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인정받지 못했고요. 율렌즈라는 사람은 8번째마다 그러니까 8번 건너뛰는 거죠. 일정한 패턴의 성질이 보이더라.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 일부만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옥타브란 말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알려줄 게 있어요. 화학에서 탄소가 단일 결합을 하고 탄소 원자가 하나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라고 불러요. 메타.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떠올렸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했죠? 과거에? 메탄이라고 읽었죠? CH4. 이게 왜 메탄인지 잠깐 설명할게요. 과거에는 탄소 하나가 메타에다가 단일 결합을 하면 알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뒤에 뭘 붙이냐면 안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 하나 메타에다가 단일 결합하면 안자를 붙이니까 이름이 메탄이 된 거야. 근데 지금은 그 알칸을 알케인으로 바꿔서 부르기 때문에 무슨 에인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로 바뀐 거야? 메탄에서 그렇지 메테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탄소 하나가 메타, 탄소가 2개면 에타. 그래서 여러분들 메탄올, 에탄올 할 때 그런 게 여기서 나온 거고, 3개면 프로파. 여러분 프로파가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개면 뭐예요? 부타입니다. 부타. 그럼 뭐 떠올라? 부탄가스죠. 근데 지금은 뷰테인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처럼 탄소 개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탄소가 8개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옥타라고 합니다. 옥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도라미파 솔라시도 하는 개가 한 옥타브죠. 걔가 옥타브라고 부르는 이유가 8개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어 다리가 몇 개죠? 8개죠. 그래서 옥토퍼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8개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직접 보여줄게요. 여러분 교재 뒷부분을 미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교재 113페이지에 보면
화학결합의 원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예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옥텟 규칙인데, 그럼 여기도 옥텟이니까 옥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뭐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숫자 8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운데 양성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전자 껍질이 있잖아요. 이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원자가 2개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서부터는 8개부터 먼저 채운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옥텟 규칙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모든 원소나 원자가 화학 반응하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모든 원소나 원자가 화학 반응하는 이유 모르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18쪽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18쪽은 옥텟 규칙을 완성했기 때문에 너무 안정해서 화학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요 밑에는 뭐 이게 시험에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옥텟 규칙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서 원자 하나가 분자로 있는 단원자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단원자 분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물론 뭐 헬륨 같은 경우 뭐 영하 270도 그 정도로 극적으로 반응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실험하는 게 실온이니까 거의 반응을 안 해요. 이런 부분. 그럼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 모든 원소나 원자가 화학 반응 이유는 불안정해서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하는 거다. 화학 결합도 하는 거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굴 닮아가려고 하는 거나 18쪽에 있는 원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다. 18쪽은 옥텟 규칙을 완성했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단 예외가 있는데,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 몇 개? 2개가 들어가면 안정하고 나머지는 8개가 됩니다. 요것만 예외로 2개. 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원소나 원자가 화학 반응하는 이유가, 그렇지, 불안정해서. 그럼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그 안정한 놈이 누구야? 18쪽. 얘 전자 배치를 닮아가기 위해서 반응하는 거다. 그러면 이 18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쌤들 욕한 거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두 기체예요. 얘네들 쭉. 그래서 18쪽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활성 기체, 반응하지 않는 기체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미리 지금 할게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오늘 이 시간에 화학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옥텟 규칙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튬의 원자번호 3번이에요. 네, 지금 방금 전에 학생이 음료수를 급하게 먹어가지고 뿜었어요. 화면에 안 보이니까 다행이죠. 리튬이 3번인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 원자 핵에 양성자가 3개죠. 그럼 원자는 정미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3개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전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리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가 8개니까 8뿔따구가 되고, 그럼 전자도 8개가 되죠.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가 몇 개? 6개 남았지? 그 6개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거야. 되셨나요? 그러면 2개를 잘 보세요. 지금 모든 원소나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한다고 했어. 그런데 누굴 닮아가려고?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려고. 이 전자를 그린 건 전자 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바깥에 있는 게 체외각 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한 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냥 원자가 전자가 6개. 원자가 전자 계속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세요. 옥텟 규칙을 완성하려면 두 번째부터는 몇 개가 차야 된다? 8개가 차야 된다. 8개.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야. 전자 7개를 얻거나 아니면 한 개를 버리거나. 그럼 뭐가 편할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럼 한 개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헬륨의 전자 배치가 딱 나오죠. 그럼 안 정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버렸죠. 아까 전자를 버리면 뭐라고 그랬어? 양이온이 된다 그랬지. 얘는 전자 하나 버렸으니까 1가 양이온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산소는 지금 원자가 전자 수가 6개야. 그럼 얘도 방법이 2개겠죠? 6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전자 2개를 얻거나. 그럼 뭐가 쉽을까? 얘가 쉽겠죠.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얻어. 그래서 다른 데서 전자 2개를 갖고 와서 8개를 채워서 옥텟 규칙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그랬죠? 근데 한 번에 2개였지. 그래서 산소 원자는 이온이 되면 음이온, 이가 음이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옥텟 규칙을 알게 되면 아 얘는 왜 양이온이 되고 얘는 왜 음이온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지금 이 율렌지의 8번째마다 옥타 부설 때문에 옥타라는 말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이따 수업할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복귀해서 여러분 이제 87페이지 괜찮니? 그래서 사례가 제대로 걸렸네요. 그래서 주기율의 역사에 데베라이머 세상원소설, 율렌즈 옥타부설 얘네는 암벽은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중요한데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지우기 전에 한번 좀 복습되면서 보시고요.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의 화학 반응 시기로 참여하는 전자를 말합니다. 그게 몇 개냐에 따라서 양이온이 1가 2가 3가, 음이온도 1가 2가 3가 결정해요. 또 반복할게요. 그러면 최초의 주기율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멘델레예프예요. 이 사람은 진짜 럭키가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60 초반대의 원소가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원자량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원자량.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60여 종의 원소가 거의 맞아 떨어졌어 이거에. 근데 이 사람이 사후 그 죽은 다음에 새로 발견되는 것들은 공교롭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이거도 못 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럭키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새로 발견되는 원소는 안 맞는 거예요. 원자량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줄리예요. 모줄리. 근데 진짜 썰렁한 아재 개그가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줄리인데 애들이 뭐라고 쓰는 사람이 있느냐면 모글리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모글리. 그럼 모글리는 정글의국 주인공 남자 이름이에요. 모줄리입니다. 이 사람은. 헷갈리지 않으시게. 선생님 진짜 채점하다가 웃었는데 선생님도 정글의국을 되게 재밌게 책을 읽었던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뭘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원자 번호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멘델리예프하고 모줄리 형광펜 치시고 멘델리예프는 원자량의 밑줄 치시고 모줄리는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수에다가 밑줄을 치시거나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되셨죠? 교재 지금 밑줄 치세요. 멘델리예프 형광펜, 모줄리 형광펜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원자량 밑줄, 그 다음에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 수 밑줄 기준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암명은 안 나와요.
뭐 배워도 안 되는 판인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원소 주기율표를 아주 이쁘게 실어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1주기는 원소가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주기, 3주기는 8개씩 존재합니다. 4주기부터 18개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주기 1족과 2족, 즉 칼륨과 칼슘 여기까지가 20번이거든요. 보통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내시는 거예요. 이건 뭐 화완에서도 마찬가지고 20번을 넘어가는 21번이 뭐냐면 21번이 뭐게? 스칸듐이에요. 스타바크만 철코 이부아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아연이 30번이에요. 30번까지 아까 알아들어 그랬죠. 가장 핵심적인 건 20번까지 칼슘까지. 그래서 1주기는 2개, 2주기, 3주기 8개, 4주기부터는 인원수까지 많아진다. 이렇게 얻어갑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의 기초는 바꿨고요. 이제 메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알칼리 금속과 한로제. 얘들아 쓸 필요 없어. 교재에 다 있어요. 알칼리 금속이 뭐냐면 얘가 금속인데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떼요. 알칼리가 염기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알칼리 금속의 정의는 뭐다? 1족 원소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는 앞 글자만 따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수, 리, 나, 카, 루, 세. 그리고 수소를 빼는 거야.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재밌게도요. 알칼리 금속은 루비듐, 세슘도 출제하는 학교들이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니까 여기까지를 기억하시고 요 세 개만 따라 기억하지 마시고 재밌는 건 아까 원소 주기율표에서 방금 전에도 잠깐 그렸지만 금속성은 왼쪽 끝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죠. 그 왼쪽 끝이 1족입니다. 그럼 1족 중에서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거를 좀 여러분한테 좀 표현하는 걸 좀 다양하게 표현해 볼게요. 밑으로 가면 원자번호가 커지죠.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 얘기도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2주기, 3주기, 4주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반응성 크다라는 말도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해석본이니까 좀 그것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비금속 가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 가운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일단 설명을 할게. 첫 번째가 물과 겁나게 반응을 잘한다. 내려갈수록 점점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슘을 물이 담겨 있는 뭐 욕조나 수조같이 큰 것들 거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욕조가 깨져요. 그 정도로 반응성이 커요. 폭발력 갖고 있습니다. 물과 반응을.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과 점점점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물과 반응한 다음에 뭐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나옵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눴지만 사실상 얘는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 의미는 두 개지만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두 개 한다 그랬잖아. 이 두 개가 아니라 이건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라고 할게. 산소랑도 반응을 잘합니다. 그 결과 요거까지 합쳐버리면 뭐가 되느냐?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랑 겁나게 반응을 잘한다. 그래서 얘네랑 다음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하면 석유, 벤젠, 그리고 백체 파라핀 여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안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고대 교육과정에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어요. 철수가 실험하고 남은 나트륨 덩어리를 수돗물에 씻었다. 죽습니다. 터져버려요. 나트륨 덩어리면 아무리 얘보다 반응성이 작아도 덩어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트륨 갖고 실험할 때 아주 조금 얇게 해가지고 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서는 요거 1세트, 2세트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트입니다. 세트. 그게 여러분들 교재 몇 번에 있느냐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있죠. 무조건 100% 출제됩니다. 그리고 금속이니까 골체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아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사이드로 설명할게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얼마나 무르냐면 여러분 그 필터에도 갖고 다니는 거 도구 칼 있죠? 그게 잘려요.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르고 그 다음에 형광펜 이거 뭐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일조 원소라고 했죠? 그러면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까? 일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인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잠깐 이쪽으로 볼게요. 1조, 2조, 13조, 쭉 17조, 18조 반응 안 하니까 1조는 1조대로 얘는 얘 이렇게 성질이 비슷해. 무슨 성질? 화학적 성질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유가 뭐냐면 답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답이. 그런데 1쪽에 있는 원소들끼리 또는 2조 17쪽에 있는 원소들끼리 화학적 성질이 왜 비슷하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부분 점수가 나와요. 왜? 보세요. 원소 주결표에 있는 족들을 통틀어 가지고 각각의 족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럼 이게 답이야. 그런데 얘처럼 1족이면 1족, 17족이면 17족 특정한 족을 말할 때는 뭘 써야 되느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로? 한 개로 같기 때문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럼 17족이면 몇 개로 같은 거야? 7개로 같은 거예요. 그냥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부분 점수 받습니다. 서술형에. 그런 걸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2족은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원자과 전자수가 2개로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하셔라. 됐죠? 그래서 거기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1로 갖고는 형광펜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전자를 읽고 일가양면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고 일가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럼 여기서 전자 몇 개 잃는다는 얘기야? 한 개, 일가니까. 됐나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리튬 3번이죠. 그럼 원자번은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그럼 전자도 3개죠.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하나는 어디에 들어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7개 전자를 얻느니 1개 버리는 게 편하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겠죠. 그래서 전자 한 개 버리니까 1가의 양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리튬 밑에가 나트륨인데 지금 11번이거든? 이번에 나트륨 보자.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그럼 전자도 몇 개? 그렇지, 11개.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럼 10개 들어갔지. 그럼 마지막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리튬과 마찬가지로 얘를 버리는 게 편하죠. 7개 얻느니. 그러니까 얘도 1가의 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 11번이면 전자 껍질이 3개면 얘는 3주기 원소거든요. 근데 전자를 하나 버리면 껍질이 하나 없어지잖아. 됐어요? 그럼 아이들이 2주기 원소다라고 나오면 이 그림 보고 맞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 원래 몇 주기예요? 3주기 원소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자 하나 버려서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없어졌다고 얘가 2주기 원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많이 틀리면 나오면. 그 다음에 칼륨이 19번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가 19개죠? 그럼 전자도 19개겠지?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두 번째 8개, 그럼 10개죠? 세 번째도 옥텟 규칙 때문에 8개가 차요. 그럼 18개니까 마지막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지. 그럼 얘도 결국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얘도 1가. 전자를 버렸으니까 양이온. 그럼 여기도 할 필요 없이 다 뭐예요? 다 1가예요. 됐나요? 그런데 미안한가? 쌤이 좀 목이 칼칼해가지고. 그러면 수소는 비금속인데 왜 들어갔느냐? 수소도 전자를 하나 버려서 H 뿔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렇다고 금속으로 성질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제 비금속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얘가 1쪽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알칼리 금속들하고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비금속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칼리 금속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서 기초에서 배웠죠? 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하는, 여기 칠봐보세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뭘 하지? 시간 기준을 잡죠. 그런 것들 세팅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준다면 뭐가 있냐면 불꽃 반응 색깔이라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 중에 리튬은 몰라도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이 세 가지가 다 불꽃 반응색이 있는 금속이에요. 금속 중에 일부만 불꽃 반응색에 반응합니다. 나머지는 반응 안 해요. 그럼 얘가 뭐야? 진한 빨강, 노란색, 보라색. 특히 선생님이랑 스펙트럼 할 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리튬과 스트론튬은 진한 빨강, 사람 눈깔로는 구별이 안 되지만 구별해놨다고 했지. 뭘 통해서? 선 스펙트럼. 이렇게 단어를 넘나들면서, 과목 넘나들면서 연결되는 것도 같이 세팅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알칼리 금속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들어가겠습니다. 이 녀석은 17쪽이죠.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왜? 당연히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건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된다?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로 럭키 7, 7개로 같기 때문입니다. 서술형 나오면 반드시 7개 쓰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은 종류를 보면 위에서부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밑에 아스타틴이 있는데 걔는 출제 안 해요. 배우는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얘네 색깔, 특유의 색깔이 있다. 알칼리 금속은 불꽃 반응색이라는 특수 색깔이 있는 원소가 있다면 얘네는 각각의 특수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부터 들어갈게요. 이원자 분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자 두 개가 합쳐서 분자 하나 될 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기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수소하고 염소하고 합치면 이게 염화수소 기체예요. 그럼 원자 두 개가 합쳐져서 분자 하나 됐죠. 이것도 이원자 분자야. 그리고 얘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인데 염산도 화학식이 똑같아요. 염화수소 기체죠 염산이야. 그러면 얘도 이원자 분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쟤네는 똑같은 게 두 개씩 들어가 있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게 왜 할로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아스타틴 빼고요. 아스타틴 빼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 말고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분자 하나가 된 거는 세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 수소, 질소, 산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원소 주기표에서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된 이원자 분자는 요 할로젠에서 나오는 네 개랑 요 세 개, 일곱 개. 아스타틴은 있지만 출제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하는 김에 아까 했다면 아까 했지만 원자 한 개가 분자가 된 걸 다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이게 몇 쪽이죠? 18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가 곧 분자가 되는 게 18쪽 원소의 특징이에요.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이제 지우고.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얘네들의 색깔인데 얘는 다황색이라고 나오는데 다황색이 뭐냐면 크림 노란색, 연노란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황록색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선생님이 또 세팅해야 될 게 있죠. 알려줄 게 참 많아요. 불꽃 반응생에 몇 가지 좀 금속을 좀 하고 갈게요.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구리, 바륨. 그래 이렇게 비교하자. 그 다음에 세슘, 리튬, 스트론튬. 뭐 철도 있는데 뭐 철을 안 배우니까. 나트륨 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워낙 유명한 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밤에 가로등을 보면은 대부분 좀 누리끼리하지만 그래도 좀 황색 계통으로 보이잖아. 왜?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색깔이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보라색. 그 다음에 구리는 청록색입니다. 근데 선생님 또 구리 때문에 좀 알려줄 게 또 있어요. 구리는 중성, 이거 원자겠죠? 일대랑 이온 일대랑 불꽃 반응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2학기 때 이온으로 실험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또 파란색으로 자주 출제돼요. 그럼 중성일 때는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이온일 때는 푸른색입니다. 파란색. 또 불꽃 반응색은 청록색은 안 쓸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팅 좀 해보고 계시고, 요거는 선생님 좀 필기를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생님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몇 가지는 일부러 필기시키려고 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필기를 시킬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할로젠에서 염소가 황록색인데 불꽃 반응색에서는 바륨이 황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세슘은 청색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과학의 기초 배웠을 때 1주차 때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 갖다가 시계 기준으로 시간 기준으로 만들었다를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세슘은 어디서 배워?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이 가장 큰 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할로젠과 하면서 색깔 때문에 불꽃 반응색 또 나오고 이렇게 자꾸 언급이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무조건 출제된다는 아니지만 CS예요, CS. 좀 알아는 두시라. 그 다음에 리튬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지구학할 때 얘는 진한 빨강, 그냥 빨강. 그리고 스트론튬은 진한 빨강. 그럼 사람 눈깔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거 뭐 갖다 구별한다? 선 스펙트럼 구별한다. 그런 것도 세팅 같이 해주시고. 항상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이든 화학이든 연결되는 건 같이 세팅해 두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브로미는 적갈색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을 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는 색깔이 없어서 흰색으로 쓸게요. 얘는 흑자색인데 자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나오는 출판사도 있어요. 근데 흑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얘는 주로 검은색 계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보라색으로 학교에서 배우면 그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아니면 선생님께 정리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문제집 풀다 보니까 흑자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흑자색으로 해야 돼요? 보라색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보통 흑자색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아까 금속은 대부분 고체였죠. 수은만 액체고 비금속은 고체하고 기체고 브로민이 액체였죠. 그 브로민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액체를 띠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둘은 기체고 요놈만 고체입니다. 요놈만 고체. 이게 옛날에 요오드라고 불렀던 놈인데 지금은 이오딘이에요. 이름만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아직도 요오드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체도 있지만 고체도 있는데 얘는 액체다. 그것도 세팅을 좀 해두시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로젠 원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했거든.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보너스 더 해준 거니까 요거를 좀 필기해 두세요. 필기해 두세요.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지금 다 녹음 됐어요. 학생 얘기한 거. 레인지를 남겨갖고 안 보여요. 다른 애들은 얘기가 안 들리는데 한 학생 얘기만 계속 들려서 뭐 필요하시면 적어보세요. 영상 듣는 사람들은 잠깐 스탑하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쪽은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운 거고 요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필기시키려고 교재 없으니까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음 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원소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할로젠하고 다른 원소랑 원자랑 결합하면 당연히 화합을 만들겠죠. 그
그거를 할로제나 화합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할로제나 화합물 중에서 수소랑 반응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 이렇게 불러요.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칼리 금속하고 묶어서 같이 설명할 게 하나가 생기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여러분 2학기 시험 범위인 산연기를 지금 미리 땡겨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산연기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산하고 연기가 뭐냐? 물질 이름이에요. 산성은 성질입니다. 산이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 연기성은 연기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그럼 산은 수용액, 쉽게 말해서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말하고 얘는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말해요. 선생님 옛날에 수업할 때 어떤 애가 이거 앱배기가 뭐냐고 그래서 한참 무슨 적이 있었는데 앱배기가 아니라 수산화 이온입니다. 수산화 이온. 그러면 산연기가 뭔지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물속에 녹으면 뭐라고 그랬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게 나트륨이니까 나트륨 같다 한번 얘기해요. 나트륨하고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럼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건 기체 발생이에요. 화살표가 아래로 가는 건 앙금 생성 반응이고,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화학 반응식인데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산소 혼자 2개인데 이렇게 되면 3개가 되죠. 안 맞죠? 그럼 이제 미정계수법 같은 거 쓰셔도 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짝수로 좀 맞추시면 그게 조금 빨라요. 이렇게 되면 이거 4개죠. 그럼 여기 2개니까 여기 2개 되려면 2를 쓰면 되죠. 그러면 수소 혼자 2개에서 4개니까 맞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산소 혼자 2개인데 여기 이렇게 2개 됐죠. 그러면 나트륨 혼자 2개니까 여기다 2 쓰면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기체가 나와요. 이게 반응식이 없으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 이 OH가 뭐야? 바로 요 녀석이에요. 수산화이온.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것 때문에 염기성을 띈다라고 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로제나 화합물 중에서 수소랑 결합한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은 물에 녹이면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수소 이온이 나와요. 고로 할로제는 물과 반응하면 또는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 오케이? 그러면 산과 연기는 반응을 하면 물을 만들어요. 이게 2학기 때 메인인 중화 반응이에요. 그건 뭐 2학기 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통합과학은 이렇게 무수히 많다 라는 걸 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필기할 필요 없고 선생님이 보너스 트랙을 하는 거고, 산연기가 뭔지 왜 했는지는 바로 이거 수산화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할로제나 화합물, 그 중에서도 할로제나 수소 화합물을 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 요거거든?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할로제나에서 마무리 질 건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어요. 보세요. 3개만 쓸게. 여기는 원래 4개가 유명하니까. 그러면 센스 있는 애들 벌써 차린 거지. 아, 나트륨하고 염소 합치면 요만 나트륨 되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랑 반응을 잘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이거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로젠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할로젠 원소를 이용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아. 얘는 여러분들 과학 실험에 쓰는 눈금 실린더 있죠? 부피제는. 그때 그 빨간색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녹인 다음에 거기다 색깔이 입힌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건 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플로린은 불수라고 했죠. 바로 치약성으로 들어가요. 충치에 넣을 때.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빨간색 소독약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소독약으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브로민은 살균제, 그 다음에 감각물질로 들어가고 필린, 그 다음에 염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돗물 잘 안 마시는 게 이상한 냄새인데 그게 염소기체 소독 냄새예요. 소독. 그리고 표백제로 쓰인다는 거. 이런 것들 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칼리 금속보다 생활에서는 얘가 더 많이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밑에 선생님이 사진하고 또 따로 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또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원자의 구조와 전자배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호라는 과학자가 전자배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전자껍질이 뭔지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90페이지를 보면 원자과 전자가 나오고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반복한 거지만 얘도 다시 한번 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원자과 전자가 뭔지를 선생님이 조금 과거 교육 과정까지 끄집어 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3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3족부터 12족 안 배운다 그랬죠? 주결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어서 그래서 13족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체외각 전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보세요. 양성자, 즉 원자핵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껍질인데 1주기는 여기까지 있잖아. 2주기는 여기, 3주기 여기, 4주기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자껍질이 가장 바깥에 있으면 예를 들면 2주기에 뭐가 있어? 리튬도 있고 베릴륨도 있고 동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이에요. 그거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 개수가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왜냐하면 18쪽을 옥텟 규칙을 완성하니까 두 번째부터 다 8개가 들어가 있죠. 됐나요? 근데 원자과 전자가 무슨 뜻이냐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한 개면 이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체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 수는 거의 같아요. 그러면 결국 체외각 전자 수가 뭐랑 똑같은 거야? 원자과 전자 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체외각 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 원자과 전자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얘는 체외각 전자가 8개예요. 근데 옥텟 규칙을 완성했기 때문에 반응해 안 해? 안 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예요? 빵개요, 빵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통일됐어요. 되셨죠? 요것만 조심해야 돼요. 요것만.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화학적 성질을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 수가.
그 다음에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모든 원소나 원자가 왜 화학 반응한다고? 그렇지. 불안전해서.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화학 결합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뭐다? 18쪽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기 위해서다. 됐나요? 근데 규칙적인 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주기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90페이지에 있는 원소들의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잠깐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지. 딴짓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부터 하면 다시 시작할게요.